오늘 이 국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됩니다. 배신과 배신이란 많은 막장 드라마.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김종필을 내친 거예요. 그만큼 힘이 빡빡 실렸겠죠. 네.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요? 내치렸던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 자리에 이렇게 떡하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 4인 체제의 손발이 되고 있었던 각 지역의 공무원들 대거 갈아치웁니다. 4인 체제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네요. 4인 체제는요, 맞불 공격을 합니다. 오치석 내무장관이 가결되리라고 불신이많이 우리는 가히 짐작도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정부 여당에서 좀 뭔가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드라마니까 여기서 딱 Cause you are my girl 이렇게 딱 나와야지. 딱 그러면 완전 나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너무 좋아. 나 어떡해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나 어떡해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다정했던 내가 상냥했던 내가 그럴 수 있나 못 믿겠어 떠난다는 그 말을 안 듣겠어 안녕이란 그 말을 나 어떡해 진짜. 어떡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선보이는 우잘몰 주제 힌트송. 오늘 불러드린 이 노래는요. 1978년에 발매된 산울림의 나 어떡해입니다. 롤러스케이트 알아요? 저는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하면서. 두 개에 달린 거. 그거를 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빠르네. 롤러스케이트는 아는데 롤러스케이트 장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그 롤러스케이트 장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뭐예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연인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사랑도 하고. 손을 잡고 나 어떡해. 맞아. 그럼 이제 전 재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진짜. 언제 나오실? 너무 재밌어. 나와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재밌네. 날씨 오늘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게다가 오늘 또 큰 별을 또 달고 오셨네. 맞아요. 게다가 인간 트리에 큰 별 2개로 포인트를 적었어요. 오늘 아주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는데 주제 노래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감이 좀 오십니까? 약간 불안한 느낌. 나 어떡해 약간. 불안한 느낌. 약간 불안한. 근데 그 가사에 뭐 다정했던 네가, 상냥했던 네가 여기가 좀 포인트이지 맞네. 않을까요? 아니 눈썰미가 장난이 아니야. 확실히 예원 씨가. 예리. 여러분들 오늘은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배신과 배신이란 많은 막장 드라마. 마이 갓.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허. 네. 70년대 초 이 국회를 정말 뒤흔들었던 박정희 정부, 여기서 실세를 잡고 있었던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정말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역시 우리 정한비 학생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한비 학생, 박정희 정부는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혹시 박정희 정부의 2인자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안 그래도 쌤이 예습을 하고 오라고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방송을 돌려보고 왔는데요. 진짜? 제 생각에는 김종필, JP 와우. JP, 김종필. 맞을까요? JP. 사실은 박정희 정부의 2인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지? 누굴까? 왜냐하면 워낙 이 박정희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2인자 알쏭달쏭 하잖아요.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했어요? 팟캐스트 세계에게 물어봐. 제가 던진 질문을 맞춰주시죠. 어떻게 한번 봅시다, 한번. 박정희
박정희 정권의 2인자 혹시 누군지 알아? 잘 몰라. 박정희 정권의 2인자는 잘 모르겠어요. 김재규? 그 김종필 씨? 나왔네. 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이게 다 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정답이? 아니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의 1인자는 누구예요? 박정희? 박정희죠. 예. 그 사람이. 박정희 정부의 1인자는 박정희잖아요. 그 질문을 언제니까 나. 제가 던진 질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 너무 그렇게 딱 단호하게 물어보시면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돼요. 괜히 긴장하게 돼. 맞아요. 근데 이 박정희 정부의 2인자 들어가면은 1인자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2인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했고요.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는 현직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3선 개헌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971년 제7대 대통령이 취임하죠. 그런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 3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4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공화당 4인 체제로 불리며 박정희 정권의 실세로 부상합니다. 자, 여러분들 3선 개헌 들어보셨죠? 네. 네. 바로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는 그런 내용. 국회와 국민의 이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요. 결국 통과되었죠. 자, 이때 당시 박정희 정부의 2인자이자 이 개헌 반대 세력이었던 누구? 바로 김종필계. 자, 이 3선 개헌이 통과가 되면서 이 김종필계가 와해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때 이 개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곤, 백남억, 길재호, 김진만 이 4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공화당 4인 체제로 불리는데요. 네, 여기 지금 김성곤 당시 중앙위원회 의장이었고요. 길재호 당시 정책위원회 의장이었고 백남억은 당시 공화당 의장, 김진만은 당시 재정위원장이었습니다. 아주 뭐 빵빵한 그런 실세로 돼 있는데 오늘 이 국회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야. 국회 드라마죠. 네. 저 김성곤이라는 분 알 것 같습니다. 언더군? 저분이 그 유명한 대기업 S 창립자분 아니신가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그 4년제 대학교를 하나 인수하셔서 그 학교에 가면 동상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맞을까요? 오, 한비 씨 이 드라마 벌써 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분이 그 SS 그 회사를 이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성곤 이분은요, 사실 이 4인 이 체제에서 했던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벌 연결이기 때문에 당시 재력이 아주 빵빵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대단하네. 저분의 약간 그 콧수염이 상당히 인상 깊어서 딱 보면 그 재벌 총수 이미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콧수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수염에 왜 집중을 해야지? 이 콧수염이 사실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런데 이분은 이 콧수염이 뜯겨져 나가실 겁니다. 그렇지. 너무 아플 것 같아. 김성곤 이분은요, 재벌 총수이자 그 당시 방송국, 동양통신 사장으로 언론인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동양이기도 했고요. 박정희 형 유명하죠. 박상희 이분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정말 막역한 인물이 바로 이 김성곤 이분이었습니다. 진짜 자본과 언론, 정치를 다 꽉 쥐고 있었던 분이네요. 그렇죠. 네. 요즘에도 그런 인물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을라나? 아마 정주영 회장보다도 더 이 당시 엄청나게 힘이 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 김성곤 이 사람이 날개를 달고 정말 훨훨 날 수 있었던 거는요. 박정희가 바로 이 사람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 4인 체제, 이 공화당의 살림살이 공천 그리고 당 운영 이런 전국 전반에 걸친 주도권을 그냥 올인, 그냥 다 준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니까. 이렇게 몰아준 걸까요? 이분은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구지요? 네.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김종필. 아, 맞아요. JP, 김종필. 지금 박정희 정부의 여당이 공화당이잖아요. 그 공화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김종필. 예. 근데 되게 영화 배우 같은 느낌 좀 맞아요. 외모가 훌륭하시네요. 진짜 잘생겼어. 카리스마 진짜 있으시네. 예. 그러니까. 포즈도 팬들한테 이렇게 딱 하는 느낌으로. 어쨌건 이분이 삼선 개헌에 반대하다가 쫓겨난 분입니다. 근데 이상하단 말이죠. 이분이 쫓겨날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수려한 외모에 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비상한 두뇌. 그리고 이거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아주 이 능란한 이 언변을 가졌던 그는요. 5.16 군사정변 최고의 스타였죠. 박정희는요. 이 김종필 나의 2인자,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나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이 김종필. 근데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러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삼선 개헌 이전부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4명 있잖아요. 이 4인 체제에 강력한 권한을 주었던 겁니다. 김성곤은 공화당 재정위원장, 백남욱은 공화당 의장, 김진만은 공화당 원내총무, 기재호는 공화당 사무총장. 야, 뭐 이 정도면 막강한 라인업이 구성이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박정희. 이 박정희 용인수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누가 됐든 자기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의 적이 될 만한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네요. 자, 이 4인방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찌 보면 당시 정부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김종필을 내친 거예요. 그만큼 힘이 빡빡 실렸겠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4인방들, 이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어떤 위기?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제7대 대통령 취임에 앞서 김종필 씨를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 다음날 전 국무위원에게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국무위원들은 일하는 내각, 소신 있는 내각, 떳떳하고 깨끗한 실천 내각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내쳐졌던 김종필 씨가 다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픽 되어가지고 국무총리 자리에 이렇게 떡하니 앉게 된 이 사실 믿겨지십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정치를 보면 가끔 이렇게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한치 앞을 모르겠네요. 한치 앞을 몰라 이건 진짜. 이게 살짝 예상을 했던 게 앞서 4인 체제를 지원했던 이유는 그 김종필이 너무 세지니까 권력을 좀 견제하기 위함이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4인 체제가 힘을 쓰니까 김종필을 불러들인 거죠. 훨씬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 자,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요, 이 박정희는요, 이 김종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물을 한 명 더 픽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오치성 내무부 장관입니다. 이 오치성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김종필과 함께 6.4 8기 동기로 친밀했고요. 5.16 군사정변 그 주도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치성 내무부 장관, 이 사람이 4인 체제에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일을 단행합니다. 당시 이 4인 체제의 지지 기반이자 손발이 되고 있었던 각 지역의 공무원들, 이 공무원들을 일제히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경찰서장, 이 경찰서장들을 대거 갈아치웁니다. 국회의원인 4인 체제의 지지 기반은 뭐 공무원, 심지어 경찰서장 너무 다른 분야가 아닌가요? 그렇죠. 정치랑. 지금은 사실은 뭐 국회의원하고 경찰서장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아예 없죠. 뭐 전혀 없잖아요. 예. 뭐 국회의원도 뭐 잘못하면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전혀 분리된 것 같지. 맞아. 이 당시는 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에 경찰서장을 임명을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봐요. 그럼 누구를 임명하겠어요? 나랑 친한 사람. 그럼 당연히 나랑 친한 사람, 나의 오른팔들을 앉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임명된 경찰서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충성을 다하겠죠. Give and
테이크. 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네. 그래서 좀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뤄진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 사인 체제 하에서 경찰서장의 그 위세는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를 뽑았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그 주군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들이 사인인데, 그들이 그냥 날개를 단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경찰서는 나야. 그럼 나는 힘이 세, 안 세? 셀 수밖에 없잖아요. 셀 수밖에 없지. 기세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오치성이 경찰서장을 다 갈아엎은 건 정말 4인 체제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네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한 대로 보세요. 차관, 청장, 지방, 장관 대폭 이동. 김종필 총리가 지금 딱 임명장 수여했다고 했는데요. 싹 갈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을 지금 단행한 건데, 특히 오치성은요, 내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2달여 만에 바로 그 4인 체제와 줄이 닿아 있었던 경찰 간부 220명을 해임시키거나 인사 이동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04명도 이렇게 인사 이동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4인 체제는 청기적 기반을 완전 망가뜨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다음 선거에서 이제 지지해줄 수 있는 그 세력은 다 없어진 거고, 그럼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자, 이러면 4인 체제는요,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게 맞불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때마침 이 오치성 내무부 장관한테 아주 불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실미도. 거기 영화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딱 나와가지고 날 쓰고 가라. 아니면 널 죽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오, 진짜 봤구나. 진짜 본 거예요. 예, 진짜. 진짜. 본 거예요. 예. 크리스찬 진짜 너 한국 사람이지? 다음 회에는 제가 여권을 가져오겠습니다. 날씨는 본 적 있어요, 실미도? 아, 봤죠. 봤어요? 네, 너무 재밌게 봤죠. 재밌잖아요, 이거. 네. 야, 이게 또 이 실미도가 또 여기와 또 연결이 되네. 이 영화가. 그 영화 실미도는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바로 이 실미도 사건이 71년 8월 23일 날 터졌는데요. 북한 침투 작전을 위해서 이 창설되었던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가 바로 실미도 부대였죠. 이 3년 4개월 동안 정말 훈련을 받아오던 공작원 24명이 기관병 18명을 살해하고 이 실미도를 탈출해서 서울로 들어와요. 그래서 총격전 거의 전쟁이 벌어진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요, 예. 이 과정에서 군경과 교전이 벌어졌는데 경찰, 민간인, 공작원 등 무려 28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광주는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빛고을, 전라도 광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가 아니라 IT밸리. 우리나라 그 IT밸리로서 굉장히 유명한 뜬 도시가 있죠. 판교. 역시 Z세대라. 네. 트렌디하네요. 왜냐면 게임 업체들이 다 거기가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거기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 판교, 지금 뭐 분당, 성남, 그 성남의 역사의 첫 페이지가 바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 뭐냐면 1960년대 이 서울은요, 이 이촌향도, 바로 이 농촌을 떠나가지고 서울로 향하는 그 현상에 의해 가지고 도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 소위 달동네라고 불리는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해 살았는데 미관이 어떨 것 같아요? 미관이 너무 안 별로였겠죠. 좋죠.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이 도시 환경미화의 일환으로 판자촌이 철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사람들 어떻게? 잘 곳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정부 주도하에 집단 이주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지금의 성남시,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남의 어떤 역사는 바로 이렇게 서울에서 이 무허가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때 땅을 사셨어야 됩니다.
적기인데 적기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무려 15만 명이 옮겨오게 되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화장실조차도 진짜? 수돗물조차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단 옮겨본 거예요. 게다가 이 철거민들한테 일단 옮겨가면 그 토지를 지급할 텐데 아주 싸게 줄게라고 조건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집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 무허가 판자촌이니까 가면은 그래 내 집이 생기겠구나라는 그 희망 하나로 그냥 트럭에 실려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 약속은 못 지키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게? 또 1971년 8월 10일 이주민들이 약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기도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실미도 사건 지금 도심 한복판 빠바바바바방 총격 벌어지고 있죠. 3만 명 어마어마한 그 도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책임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무부 장관입니다. 그죠? 실미도 사건과 광주 대단지 사건이 바로 오치석의 발목을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이쯤 되면 4인방의 공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 속기록 내용 우리 자기가 아나운서님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 장관은 내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제25조에 내무부 장관 소임은 국내 치안을 책임져야 되고 해안의 경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실미도 사건에 대한 근본 발생 원인은 물론 군에서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은 자기 책임을 느끼고 자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륙 지방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는 제2차적으로 내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 하나인 것으로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광주 단지 사건 요사이 계속되는 모든 대소간의 난동 사건 전부가 내무부 장관께서 책임을 져야 될 주요 문제의 하나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치안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 얘기네요. 당연하죠. 자, 그 이외에도요. 이 4인 체제와 줄이 닿아 있던 이 전국의 공무원 그리고 경찰서장 지금 대규모로 면직시키는 인사이동 시켰잖아요. 이것도 지금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 권유에 의해서 공무원을 해직시키거나 파면시킬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이거 어긴 거다. 네가 뭔데 법대로 안 하고 너 이런 식으로 그냥 너 이동, 너 그만둬 이걸 하느냐라고 그 절차를 지적한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오치성이 자진 사퇴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됐나요? 국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국회에서 내무부 장관을 해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 조항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장 제63조 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3조 2항 제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나와 있잖아요. 자, 당시 그 국회에서 분포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공화당 55.3%고요. 신민당 4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야당인 신민당이 43.6%잖아요. 그럼 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당과 내무부 장관은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당에서 지금 내무부 장관을 이렇게 내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반전. 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결과 속기록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 203석 중에서 107. 이게 뭘까요? 통과된 건가요? 해임. 찬성수? 찬성이었겠죠. 자, 이와 관련된 속기록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총 203표 중 가 107표, 부 90표,
무효 6표로서 오치성 내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음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지금 정부 여당에서 좀 뭔가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명이 빠진 203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결과는 찬성 107표, 약 52.7%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 되면서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안이 통과된 겁니다. 대박이다. 야, 이게 우리나라 그 정치사에서 몇 번의 반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번 기록될 만한 반전이 아닐까. 드라마니까 여기서 딱 거짓말 딱 나와야지. 딱 그러면 완전.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딱 버티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지금 반대표를 던졌다. 야 이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당에서 찬성표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면은 4인 체제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4인 체제는요. 아까 제가 뭐가 나왔다 그러죠? 돈. 요거 많잖아요. 요거. 그래서 이 4인 체제는요. 이 오치성 해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풀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평소 자신들한테 좀 신세를 졌던 의원들 아까 왜 하늘을 날았던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또 이제 이 사인들의 또 줄을 대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 불러 모아서 야 이제 니네들이 한번 날 도와야 될 때다.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리고 이때 이런 얘기를 하죠. 대통령도 오치성의 가결을 묵시적으로 양해했어.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사실 여당인 공화당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여서 당황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당이 전혀 예상 못했을까요? 예상 못하죠. 이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 중 누구도 이 해임 건의안에 동조하면 안 된다. 라고 엄명을 내린 상태예요.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배신이네요. 그런데도 이 공화당 의원 중 20명 이상이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 당시 8대 국회의원이자 203표 중 한 표를 던졌다는 그 김창완 전 국회의원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내무장관이 가결되리라고 불신이 많이 우리는 가히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그때 당시 원내 총무님은 항상 가능성 할 수 있다. 그 희망적인 그 얘기를 우리 의원총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전부 불신만 가결에 가표를 던져드렸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환성이 터지고 말입니다. 야당 장관이니 야단 법석이 일어났죠. 우리가 통과됐다고 내무장관 불신 결의됐다고 막 이변이라 할까 뜻밖이라 할까. 그리고 오치성 내무장관이 공화당에서 한 20여 표 동조해서 거기에 불신이 많이 결의됐습니다. 안 됐죠. 공화당은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때 그 분위기는 침통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은 말이지 안절부절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분위기를 지금도 생각이 떠오릅니다. 네, 야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란이겠네요.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선시대로 들어가 보면 이건 거의 영모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 12항명 파동입니다. 10월 2일 날 있었거든요. 12항명 파동. 이거 드라마 제목을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대본 없던 거라가지고 그렇죠? 그건 PD한테 물어봐도 한 3시간만 시간 주시면 좋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건 거의 반항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항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집권 여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항명을 했는데 자 그런데요. 사실 이 4인 체제는요. 그중에서 아까 그 수염이 멋지셨던 분 있잖아요. 김성곤. 이분은요. 사실 이 3선 개헌을 할 때도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까지 대통령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각 책임제로 가서 의회 민주주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박정희는 사실 장기 집권을 원했는데 김성곤이 완전 딴소리를 하고 다닌 거네요. 그렇죠. 내 대통령이야. 나 대통령 됐어. 어떤 한 사람이 저 대통령은 어쨌건 간에 3선기간 했고 요번 한 번만 내갖고 딱 끝이야.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대통령제가 내각 책임제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 조선시대에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하면 딱 떠오르는 임금이 선조지 않습니까? 선조. 그 선조한테 엄청난 건의를 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관동별곡 하면 떠오르는 사람. 관동별곡. 시. 정철? 정철. 맞습니다. 이 정철이 전하 이제 세자를 책봉하실 때가 되었사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들은 선조.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세자를 드리라 나 나가란 이야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했던 이 정철이 속해 있는 당을요 거의 괴멸을 시켜요. 이게 절대자 권력자한테는 그 다음 권력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죠. 그렇네. 딱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아니 지금 박정희 대통령 딱 있는데 다음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게다가 여기 그치지 않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김성곤이요. 지방자치제를 또 실시해보겠다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했습니다. 심지어 1971년 9월 23일 이 12항명 파동이 일어나기 꼭 9일 전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977년부터 이 지방자치제를 한다. 요걸 당무회의에서 당론으로 확정해 버립니다. 제가 볼 때 이 김성곤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체제는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이 권한을 분산을 해서 중앙 집권적인 힘도 지방으로 좀 나눠주고 대통령도 이제 내각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어찌 보면 또 나름대로의 어떤 정상적인 민주주의 그런 정치 체제를 꿈꾼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언제 꿈꿨냐는 거지. 이걸 박정희 정부 시절에 꿈꿨다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지 지금. 당연히 박정희 정부로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김성곤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이런 말도 했대요. 1975년 이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3선 개헌으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4년 하면 이제 끝이 75년이에요. 자꾸 75년이 그래 나오는 거야 지금.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절충식 내각 책임제로 개헌해야 되겠습니다. 각각에서 이 권한이 이 약화된 대통령으로 남아 계시고 이제 국회가 정치의 본산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 들은 박정희 대통령 어떻겠습니까? 화나죠. 그러면서 김성곤에 대해서 야 이거 너무하는데 가만둘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4인 제체를 더 이상 키워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럼 12항명 파동 이후에는 혹시 그분들은 좀 무사했나요? 자, 이 정작 4인방은 크게 걱정을 안 했나? 이게 지금 가결됐잖아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았나? 긴장이 풀렸나? 어쨌든 그날 오후에 이게 서울 컨트리 클럽으로 향합니다. 컨트리 클럽 뭐 하는 데일까요? 골프 치는 거. 골프 치러 갔는데 하필 그 시각에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규 경호실장과 함께 그곳 골프장에 왔던 겁니다. 아마 오치성 해임 건의안 가결에 이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서 하면서 이거 한번 쫙 날리려고 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클럽하우스가 뭐예요, 근데? 골프 치러 가기 전에 뭐 밥을 먹거나 약간 대기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돼요. 골프장이 보여요? 거기 가면? 골프장이 보여요. 그렇구나. 골프 치기 전이니까. 그렇구나. 딱 박정희 대통령이 클럽하우스에 탁 창밖을 내다본 거야. 내다봤더니 뭐야? 저기 누구 있다? 4인방. 4인방. 골프 치고 있니? 또 들켰어. 사실 이게 연대 같으면 아니 대통령이 딱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인사드리러 가야죠. 그럼 진짜 가서 인사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상식인데 이 4인방이 대통령이 왔다는 소식을 딱 알자마자 바로 골프채를 접어가지고 메고 휙 가버렸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인사도 않고요. 인사도 안 하고. 변명도 않고. 변명도 안 하고.
어떡해. 이들은 왜 이런 것일까요? 완전 무시 아니에요? 박정희가 너무 기분이 너무 나빴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훗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항명을 했으면 골프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카카 죄송합니다. 그 오치석 내무부 장관 이 한 사람 갖고 뭘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하여튼 이번 한 번으로 그냥 좀 넘어가 주시죠. 라고 100배 사죄했으면 또 원만하게 좀 풀리지 않았을까. 저 실미도 사건이나 또 이게 광주 대단 사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뒷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불운을 자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드라마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날 밤 저녁 박정희는요 중앙정보부장을 부릅니다. 임자 들어와봐. 바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바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누구든지 지휘과를 막론하고 주동자를 색출 조치하시오. 이후락은요 중정 세력은 물론 보안사 병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사인 체제와 그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입니다. 관련 속기록 한번 보시죠. 매를 맞아. 왜 날씨 이 노래 기억 안 나요? 노래요? 네. 노래가 있어요? 매 맞는 노래요? 옛날 저희 때는 서영춘 코미디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네, 잘 부르시던 노래인데 제가 딴 노래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노래. 매를 맞는다. 매를 맞는다. 죄송합니다. 방송 노래 느낌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생차 엄청난다. 뭔가 흑백 화면이랑 어울리는 노래. 진짜. 매를 맞았다. 매를 맞았다 나오니까 이거 약간 좀 생각나는 거 막 항명을 했다고.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그러니까요. 자, 이 속기록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죠. 12 표결이 있고 나서 신문지상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 공지에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일기관인 중앙정보부에 연행이 되어가고 심지어 조사를 받고 심지어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로는 국회의원들이 매를 맞았다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온 국민 속에 이것이 퍼져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대 정변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또 김수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9명의 국회의원이 보자기에 씌워져가지고 발길에 막 채이고 몽둥이에 맞고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맞으면 이게 생리적 현상이 나오나 봐요. 그것마저 그냥 다 쏴버렸다 할 정도로 얼마나 맞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또 이 보안사 행동대원들이 왔을 때 여기 그 4인 체제의 리더 누구라 그랬죠? 김성곤. 이 김성곤 이분은요 집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엄청난 몽둥이질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네. 드디어. 이러면서 정말 질질 끌고 갔다고 하네요. 또 648기이자 이 5.16 군사정변 그 주역 중 하나였던 그 길재호는요, 성질이 좀 있었나 봐요. 이 체포하러 왔던 그 대원들에게 너희들 뭔지 지금 그만 쉬어! 덤벼들었나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맞았겠죠. 맞습니다. 머리까지 터져가지고 정말 이 선열이 남자한 채 끌려갔다고 합니다. 당시 이 국회는요 별별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 중앙정보부에서 그 여당 국회의원을 말입니다.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 해가지고 불러서 그들이 고문하는데 고문하는 그 과정도 옆방에서 아우성 치면 고문 당하는 사람의 그 아우성 소리가 그냥 대기해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소름을 끼치게 만들고 아주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일부러 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우성 소리에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지
자기도 모르게 말이지 소름이 끼치고 불안에 떨게 만들어서 고문으로 들어간다. 이런 수순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고문, 뭐 정의고문, 어떻게 수염 뽑히고 별의별 고문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 좀 자신 분이 그런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말입니다. 비명에 일찍 횡사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 후유증이 컸죠.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한마디로 내가 설명하기는 지금 짐작하기는 참 지금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사인 체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손을 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거 표결 통과시켜줬던 누구? 찬성한 사람. 공화당 국회의원 23명이 또 끌려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인데 지금 끌려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박정희 대통령 부인이 누구죠? 유경수 여사. 이 유경수 여사의 오빠였던 유긴수도 끌려간 이 20명 중에 있었던 거예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요, 뭐 얼마나 당했는지는 뭐 당시 누구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유경수 여사가 이 중앙정보부장 이우락한테 직접 항의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렇게 해서 끌려갔던 의원들 모두요, 이 중앙정보부에서 구속영장도 없이 나흘 동안 아주 그냥 가혹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고문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2항명파동의 결과였습니다. 진짜 뭐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법적인 폭력 자체가. 그렇죠. 네. 그리고 김성곤은 심지어 재벌 총수기도 하고 언론계에도 힘이 있는데도 이렇게 속수무책 없이 당했다는 게 상상이 정말 안 되네요. 그죠. 특히 이 김성곤 같은 경우에는요, 공화당의 돈줄로 불렸습니다. 공화당 그 정치 자금을 가져오는 통로를 이렇게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걷어오는 거, 또 중앙정보부장이 걷어오는 거, 뭐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바로 이 김성곤. 이분께서 걷어오는 루트, 여기가 제일 많은 돈을 끌고 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명하면 가차없이 그냥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보복했다는 거는 뭐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그냥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하인 체제 중에서 이 김성곤 길재호는요, 공화당을 탈당합니다. 근데 당시 이 탈당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요, 항명파동 후에 얼마 못 가서 사망하게 되는데, 김성곤은 이 사건이 난 지 4년 후인 1975년 62세. 한창 나이죠. 이때 이제 죽었고요. 길재호도 역시 오래 살지 못하고 62세였던 1985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적지 않은 나이인데 고문까지 당하고 정신적 충격도 꽤 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는 이 12항명 파동을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그 이슈, 사건, 우발적 계기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라고 하는 이 틀 자체가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셔야 되는 거죠. 국회도 난장판이 됐겠어요. 맞습니다. 이 12항명 파동은 단순히 우발적 사건으로 이제 벌어진 게 아니라 이후에 정치 체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한 장의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공화당은요, 반대하면 어떻게 된다? 잡혀간다. 매 맞는다. 그렇지. 매 맞는다. 네, 이 공화당은요, 대통령 명령하에 군대처럼, 기계처럼 움직이는 조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독자 그냥. 10월 17일 우리는 그 국정감사를 나가 있었습니다. 할때 제가 농림위원이었어요. 오후 6시를 깨서 김성진 그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서 국회 해산 운운하면서 텔레비 방송이 나왔어요. 헌법에도 누구도 그런 권한도 없는데 국회 해산이나죠. 이게 뭐냐면 완전히 또 한 번의 친위 쿠데타다. 친위 쿠데타를 당해서 국회가 해산됐다. 그래서 우리는 8대 국회의원은 1년 3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선포해서 야당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끌려가서 또 많이 당했습니다. 잘못하면 말이지 이 사람들한테 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니까 권중론 의원님이 김연 보래 단단히 하도록 잘 피해라. 우리가 335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말이지 각자 도상으로 이렇게 피해 가지고 유신의 직후에 우리가 말이지 숨어 지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해해서 우리가 어떻게 데모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공포 분위기였어요. 그런 공포 분위기 우리는 경험해서 그래서 내가 산 증인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국회 해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통령이 국회 해산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12항명 파동은요, 결국 1972년 10월 17일, 바로 이 대통령에게 국방, 경제, 언론 등에 대한 비상대권을 부여한 독재의 시작, 겨울공화국의 시작, 바로 10월 유신의 마중물이 된 겁니다. 자, 바로 이 유신체제 이후에 국회도 해산이 되었죠. 사실 이 8대 국회는요, 여당과 야당의 그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났잖아요. 그죠? 50대, 40대 뭐 이 정도였잖아요. 이렇게 야당 의원이 대거 진출했던 그런 국회였습니다. 이러면서 이 정권의 그 시녀 역할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사법파동과 이 광주 대단지 사건 등이 정말 이 국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것이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그 국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2년도 활동하지 못하고 사라진 셈이니까 좀 더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12파동 이후로 그냥 박정희 대통령은 나보다 센 사람이 없다. 어차피 국회의원들을 자기 말하는 그 뜻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충분히 가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0월 유신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갈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늘 공부하다 드는데, 바로 그 전에 이렇게 국회를 진압을 완벽히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12항명 파동이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처리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또 추론해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자, 진짜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 드라마 한 편 본 것 같아요. 배신이 난무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보시고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 자, 오늘의 우자랄 한마디. 자,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한명습니다. 오늘 나는 네. 박정희 정권의 무시무시함을 알게 됐다. 무시무시함을 알게 네, 됐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주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막 사람을 데려다가 패고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당시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을지 좀 상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Z세대가 지금 이런 정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사실 궁금해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도 체벌 금지가 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희는 학생 때도 맞고 그런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국가 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와, 정말 상상도 안 되죠, 진짜. 매를 그렇군요. 맞았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 아니 사실 저희 때는 이게 뭐 체벌이 있었으니까 이 시대의 문화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세대에서는 이게 이해 자체가 되지 않는. 오늘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나희 씨? 오늘 나는 정치에 있어서는 영원한 내 편도 적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안 돼. 지금 고문 받고 있는 거 같아요. 이해관계에 따라선 진짜 하루아침에 내 사람이 남이 될 수도 있고 남이었다가도 손잡을 수도 있고 알 수 없고 어려운 그런 곳이 정치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은 욕심 많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뭐야? 다시. 저 그냥 매를 맞을래? 오늘 그냥 매를 맞을래요. 오늘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매를 맞을래요, 그냥. 야,
자, 그럼 오늘 한번 좀 내맞는 걸로 하고 소감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감만. 안 그래도 멕시코에 녹채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 멕시코도 멕시코도? 오랫동안 힘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대통령한테 그 많은 힘을 잘못된 사람한테 주면은 그게 이제 나라의 독재지도가 그렇지. 한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돼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우린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그 멕시코에서도 혹시 네. 독재 시대 때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고문 받고 맞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약간 이렇게 학생들을 복역하는 비슷한 사건은 있었는데 한국 이제 오늘 스토리를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은 조금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나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권력이나 욕심 때문에 매를 맞게끔 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왜 있는 건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국회의원을 뽑는 사람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당시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몽둥이로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자신들의 대표가 끌려가서 맞았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만큼 존중돼야 될 그 국회의원님들이었는데 저는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접근도 있겠지만 국회가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과정 속에서 나온 모습은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저는 가져봅니다. 자, 오늘 저번 주와 이번 주 함께 하셨는데요. 네네. 소감 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초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국회사가 사실 저희가 수능 공부를 할 때 정말 조그만 부분으로 나오는 아주 작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될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도 국회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국회 방송과 그리고 우절모 국회에서 SNS에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기억에 남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선정을 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당첨자는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모두가 우잘알 국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봐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떡해 너를 잃고